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존재하구나 싶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고등학생 딸아이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남편입니다. 2달 전 충격적인 남편의 과거를 알고 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때는 20년이 더 됐을 거예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던 지극히 평범한 미혼 여자였죠. 아버지는 택시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국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닌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마한테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거니 연결이 안 되더군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 일을 하다 말고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간에 항상 계시는 엄마도 안 보이고 어질러진 집안을 보니 더더욱 불안했어요. 그때 엄마가 전화가 왔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28살 되던 해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택시업을 하고 있어서 항상 위험의 순간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 당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물론 엄마가 더 힘드셨겠죠. 1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저에게는 조그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견례를 끝내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남자친구가 생겼던 거죠.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기에 저를 많이 위로해줬고 옆에서 지켜준 게 가장 컸어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곳은 제가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계속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든다면서 말이죠. 뭐하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결국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자친구는 택시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직종이어서 더욱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어서 밥은 굶기지 않는다며 항상 제게 말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진 못했지만 조그만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고 입덧이 심해 10개월 동안 고생하다 출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점차 크고 남편은 개인 택시를 마련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며 생활이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결혼 18년 차 2021년 10월 고등학생 딸아이는 학교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버릴 건 버려야겠다 싶어서 안 입는 옷들을 보고 있었는데
장롱 속 남편 속옷이 있는 위치에 뭔가 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빨래하고 개어놓으면 남편이 정리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손을 뻗어 물건을 꺼냈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 결혼 전 직장 생활하다 첫 월급으로 아버지께 사준 지갑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갑 안에 20대 때 찍은 제 사진도 들어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곧장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 지갑 이서방이 들고 있는데 엄마가 줬어? 그랬더니 엄마는 아버지 유품을 왜 주냐고 오히려 그게 왜 거기 있냐며 되물어보셨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서는 남편이 잘 때 몰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문자 중에 이상한 문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직장 동료 같은데 야, 그래도 넌 좋은 거지. 네가 원하던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라는 문자가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곧장 그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제 생각대로 그분은 남편의 직장 동료였고 처음에는 모른다고만 하던 분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결혼 전 남편이 다녔던 택시 회사가 아버지가 다닌 택시 회사와 같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사준 지갑에 제 사진을 놓고 다니시며 직장 동료들에게 몇 번 보여줬는데 남편이 그 사진을 봤던 거예요. 그 후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소개해달라고 집요하게 말을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결국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우리 딸은 나 같은 직업 가진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 사이는 틀어졌고 사건은 그날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회사 택시 소속이라 교대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택시 한 대로 2명이서 교대로 운전을 했는데 아버지가 운전하기 전 남편이 그 차를 몰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키를 받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사고 원인은 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사고 이유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밖에 하질 않았거든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아버지를 사고 나게 한 건 아닌지. 회사 동료분도 거기까진 모른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깨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택시 회사를 다녀놓고 왜 모른 척 했냐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며 끝까지 우기던 남편이 장롱 안에 있던 지갑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귀찮게 쫓아다녔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남편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화가 나서 교대 전에 타이어 펑크를 내고 아버지께 차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날 줄 몰랐다고요. 정말 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 눈앞에 악마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까지 한 거였죠. 사고 당시 택시에 있던 아버지 지갑을 남편이 몰래 챙긴 것이고요. 당장 경찰에 가서 자수하라고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고 증거도 없을 뿐더러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곧장 짐을 싸고 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이혼 소송으로는 가지 않고 순순히 협의해 주더라고요. 딸아이 양육비와 함께 위자료로 살던 집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생활 18년 동안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죽음으로 몰게 한 악마 같은 놈과 살았던 시간이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평생 용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현재 결혼 5년 차이고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았답니다.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때는 6년 전. 짧은 연애를 하고 한창 결혼식 준비를 하던 때였죠. 저희 부부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서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결혼식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아직 못 갔죠. 그건 그렇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반대가 무척 심했어요. 이유는 하나뿐인데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 부분을 안 좋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힘겹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나가서 살지 말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분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도 맞긴 맞지만 그날부터 지옥 아닌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나무라시고 혼을 내시더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좀 더 잘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문득 이상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 베개를 세탁하기 위해 베개 커버를 분리했는데 그 안에서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새겨진 부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싶어서 보고 있는데 며느라 뭐하냐, 빨리 빨래감 가지고 오지 않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부적을 빼앗듯이 낚아채더니 알 거 없다. 하시며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시어머니의 관계도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힘든 건 언제 아이 가질래? 하는 시어머니 말씀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원에 들락날락거렸고 그런 탓인지 아이가 쉽게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남편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 편만 들어주던 남편이 어느새 시어머니 편을 들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퇴근 후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은 잦아졌고요. 여자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자 뭔가 있다 라는 촉감이 들었고 시어머니께 친정에 잠시 다녀온다고 하고 남편 회사에 몰래 찾아가게 되었어요. 때마침 회사 앞에 동료 직원이 보이길래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늘 반차를 쓰고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점점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일요일 오전 9시에 교회를 간다며 외출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연애를 짧게 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무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일찍이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교회 같이 갈까? 안 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남편이 냉정하게 말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곧장 남편과 시어머니를 뒤따라갔죠. 급히 택시를 잡고서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보이는 검은색 소나타 차량 좀
따라가 주세요. 그렇게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어느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갔죠. 20분 정도 흘렀을까? 그 집에서 웃으면서 나오길래 남편에게 소리쳤죠. 아, 여기가 교회야? 남편은 무척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그게 어머니가 시켰어. 시어머니는 민망하신지 급히 서둘러 가셨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갔던 곳은 무당집이었어요. 그런데 제 팔자가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남편까지 사고가 나고 무당이 말하는데 제가 등 뒤에 귀신을 달고 다닌다고 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제 베개에 부적을 놓아두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부적이 이혼을 하게끔 하는 부적이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도 소개해 주었다죠. 남편의 외박이 잦아진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고 드니 넌 잘못 없어. 잘못이라면 너 뒤에 붙어있는 귀신이 잘못이겠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했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왜 빨리 가지라고 하셨냐고 물어봤죠.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선한 기운 때문에 저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달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걸 믿기도 그렇고 그냥 넘기자니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아버지 없이 혼자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제가 결혼까지 해서 너무도 좋아하시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어요. 1년 후 결국 남편과 저는 아이가 생겼고 분가 후에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뭐에 씌인 것 같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남편이 용서가 안 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 무당 말대로 아이가 태어났으니 저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떨어져 나간 거겠죠?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귀신이 붙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사연은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녹음을 하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7년 전 제가 20대 후반일 때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 사건을 겪었을 당시에는 부산에 거주할 때였죠.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친언니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이도 좋았고 쉬는 날이면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하여튼 친구처럼 지냈죠. 그런데 2014년 9월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는 외모도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저희 부모님께도 싹싹하게 잘했던지라 부모님이 엄청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직업은 사진이나 영상 제작 편집하는 일을 했고 주로 집에서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했죠. 기술이 좋아서 연봉도 높은 편이라고 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을 했답니다.
그때까지는 언니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저도 속으로 형부 같은 남자 만나야지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언니와 형부는 부산 사직동에 신혼집을 구했고 저는 연산동에서 보험 영업직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니 결혼 후에 부모님은 귀농을 하신다며 시골에 집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제가 눈치는 빠른 편이라서 부모님께 방구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나이도 아니고 곧 있음 계란 한 판 나이인데 혼자 못 살 곳도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얼른 좋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결국 연산동 원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이 한 통 날라오더라고요. 회사 업무차 메일을 자주 쓰기에 바로 확인을 했죠. 제목은 꼭 보세요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했죠. 그런데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진들이 있었고 사진 밑에 짧게 글이 하나 있었는데 동영상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이 신고하면 인터넷에 퍼뜨린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너무 무서웠고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부모님 댁에 살 때 지하철을 항상 이용해서 아침마다 화장실 간 기억은 있었거든요.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경찰에 신고하자니 인터넷에 유포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형부와 함께 급히 저희 집으로 왔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형부 직업이 사진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서 급히 물어봤습니다. 형부, 이 사진들 진짜예요? 합성일 수도 있잖아요. 형부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처제, 이 사진들 진짜 같은데? 큰일이네 이거?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더 무서워하며 있으니까 형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고 있어봐. 이런 애들 잘못 건드렸다가 인터넷에 유포되면 큰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부는 일단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 형부네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형부 말대로 직장도 당분간 휴가를 내고 언니 집에 있었죠. 언니도 직장인이어서 언니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서 일하는 형부 식사를 챙겨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형부 밥을 챙겨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형부가 급히 방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처제, 메일 보낸 범인 찾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는데? 얼마나요? 형부는 3천만 원 정도 이야기했고 당장 수중에 1,000만 원뿐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나머지 돈 2천만 원은 형부가 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형부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없을 때만 꼭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스킨십을 하고 다리를 만지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러시냐고 화를 냈지만 이상한 메일을 보낸 범인도 찾아주시며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형부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갔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언니에게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형부와 언니는 이혼하니 많이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 싶어서 경찰서로 찾아갔고 메일 내용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이 한 통 왔고 메일 발신자 IP 주소가 언니 집으로 밝혀졌다더군요. 잘못된 거 아니냐며 재차 되물었는데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날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형부가 잘 때 언니가 형부 컴퓨터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오해했구나 했는데 글쎄 침대 밑에 못 보던 노트북이 보였다고 해요. 언니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저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메일로 받았던 화장실 사진이 알고 보니 다른 여자였습니다. 얼굴만 교묘하게 합성해서 만든 사진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속은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입 밖으로 욕이 나오려고 했지만 언니를 봐서 참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언니는 이혼 소송을 했고 형부에게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가끔 언니에게 연락이 온답니다. 보고 싶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말이죠. 그 후로 언니는 혼자 살고 있고 남자 만나기가 조심스럽대요. 너무 소름 돋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청자 사연은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밤낚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글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는 분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거제도에서의 그날 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2020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서 늘상 TV만 보다가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이 들고 그런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째 다닌 직장을 퇴직하고 나니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년 퇴직 전에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TV를 시청하다 낚시 예능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뭔가 재미있어 보이기도 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 그 길로 낚시 장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장비를 사려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일단 집 근처 낚시용품 집에 찾아갔죠. 사장님, 낚싯대 구매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예. 어떤 걸로 찾으세요? 글쎄요. 낚시는 처음이라 도통 모르겠네요. 민물 낚시용 그리고 바다 낚시용이 따로 있고 국산 제품과 수입산 제품,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다로 나가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게 좋을 듯 생각돼서 민물 낚시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설레는 느낌을 느껴본 지 꽤 됐었거든요. 그날은 시간이 늦어져 다음날 새벽 일찍 낚시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처음 낚시를 시작하게 된 곳은 대구 각산동에 있는 크고 깨끗한 저수지였어요. 새벽 이른 시간이었지만 저 말고도 낚시하는 분들이 소수 계셨고 그분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맛에 낚시하나 싶어서 같이 말동무도 하며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낚싯대를 던지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없었다면 그날 구경만 하다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잠시 후 뭔가 낚싯대가 꿈틀꿈틀하길래 옆에서 조언해주는 분 말씀을 듣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그게 제가 잡은 첫 물고기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 녀석 이름은 베스라고 하는데 저수지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히는 종류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낚시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기존에 샀던 장비들로는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기존 장비에서 좀 더 돈을 투자해 좋은 곳들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품점 사장님 말씀이 거제도 오량리에 오량 저수지라고 있는데 떡밥으로 38cm나 되는 물고기를 낚았고 마을 노인이 사자를 낚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주변에 찜질방이 있어서 초저녁에는 오가는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 꼭 11시에서 새벽 3시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날 밤 일찍 저녁을 먹고 장비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넉넉 잡아서 3시간 정도 걸리니 7시경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밤낚시는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통영 대전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린 후 목적지 근처에 닿았을 무렵 황토방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그 길로 따라 올라가니 한적한 저수지가 보였습니다. 아, 여기구나. 근방에 주차하고 1인용 텐트와 낚시 장비를 꺼냈습니다. 한참 낚시 장비를 세팅하고 있는데 음산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샤부작거리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긴 했는데 저수지라 근처의 잡초들이 무성했었거든요. 잡초 사이에 벌레 소리인 줄 생각했었죠. 혼자 낚시를 하고 있으니 너무 조용하고 밤낚시는 처음이라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듣자 해서 휴대폰을 켰는데 글쎄, 휴대폰이 먹통인 겁니다. 산속도 아니고 근처 찜질방도 있는데 발신제한 구역이라고 뜨더군요. 인터넷도 잡히지 않았고요. 그때 분명히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레 소리는 확실히 아니었고 뭔가가 무성한 풀숲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갔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요즘 낚시 금지 구역이 많아져서 마을 주민분이 저를 발견하고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아이에게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애기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러자 그 아이는 풀숲 반대편으로 도망갔고 야밤에 혼자 저러고 다니면 위험할 듯 싶어 그 아이를 따라갔었어요. 저수지의 수심이 2m 가까이 돼서 아이가 빠지면 큰일이거든요. 그 아이는 점점 어두운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장난을 치듯이 제가 멈추면 앞에서 기다리고 그 아이를 따라가면 도망가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따라가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허리 부근까지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주변을 봤더니 저수지 물 안에 제가 서 있었고 그 아이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그 밤중에 저수지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뭔가에 홀린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급하게 낚시하던 곳으로 와서 용품을 정리하고 집으로 곧장 가려고 했습니다. 한참 정리하는 중에 저수지 부근에서 차 한 대가 정차하며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더니
다급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9살짜리 여자아이 보셨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보긴 봤는데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 이야기했고 너무 빨라서 쫓아가질 못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차에다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라이트를 켜둔 상태로 내려서 배터리 방전이 된 거였죠. 시간도 늦었고 근처 찜질방도 있어서 한숨 자고 가자며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보험사를 불러 배터리 충전을 하고 가려는데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어제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저 어르신, 제가 어제 낚시를 하다 어린아이를 봤는데 혹시 마을에 무슨 일 없습니까? 그러니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찜질방 손님들도 그렇고 여기 근처 오는 사람들도 한 번씩 그런 소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을에 남편 없이 사는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쫓겨나듯이 하고서는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수지에서 본 아이와 급하게 클락션을 울리며 차에서 아이 안부를 물어봤던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슨 일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쫓아갔던 그 아이는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그 후로 밤낚시는 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거짓 하나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게 진실입니다. 25년 살면서 무섭다거나 공포스러운 감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던 적이 18살 때였습니다. 다들 장기매매 관련된 영화를 적어도 한 편씩은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겪었던 일도 장기매매 사건에 연관된 일이고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영화는 다 과장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7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에 용기를 내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하고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며 노는 걸 즐겼기 때문에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새벽에는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선선한 가을이 가고 12월 추운 겨울이 올 때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새벽 3시에 친구 2명을 만나 시내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한 대였고 친구 2명을 동시에 태우기가 힘들어서 친구 1명을 먼저 시내 근처에 내려주고 다음 친구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1명을 내려주고 다른 친구를 데리러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먼저 도착한 친구가 자기가 데려오겠다면서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겨울이라 너무 춥기도 했고 바람을 맞으면서까지 고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보니 벌써 새벽 3시 30분. 시간이 빨리 간다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너무 놀라 뒤돌면서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할머니가 서 있었죠. 손을 털며 일어나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데 여기 목욕탕 몇 시에 문 여는지 좀 봐줘. 목욕탕 시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할머니가 아침 일찍 목욕탕을 다니시는구나 생각해서 목욕탕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목욕탕 입구는 건물 뒤편에 있어서 그쪽으로 걸어가던 중 작은 표지판이 보였죠. 그 표지판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오픈은 새벽 6시, 문 닫는 시간은 저녁 10시. 저는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여기 목욕탕 6시에 문 연대요. 지금 시간이 3시 45분이니까 2시간 뒤에 집에서 다시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뚫어지게 보고서는 목욕탕 입구 쪽으로 가서 다시 확인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였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게. 저는 평소에 긴장을 하면 몸을 좀 많이 떠는 편입니다. 그날은 날씨도 춥고 해서 몸을 떠는 게 평소보다 심했죠. 그렇게 몸을 떨면서도 할머니께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시면 목욕탕 문 여는 시간이 6시래요. 6시에 다시 오시면 돼요. 못 들으실까봐 나름대로 천천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또 반응이 없었죠. 할머니는 집요하게 목욕탕 입구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반복을 하며 이야기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목욕탕 입구 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요하게 이야기하던 할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내가 부산에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요 김해촌 동네 와서 실패한 건 네가 처음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목욕탕 입구가 있는 건물 뒤편에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렇게 전속력으로 시내 쪽으로 뛰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야, 빨리 타.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리고 뒤를 쳐다봤는데 오토바이 타는 걸 봤을까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에 도착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오토바이를 봤더니 그 오토바이는 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친구를 데리러 간 그 친구였고요. 아직까지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로 죽을 뻔했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저를 놀래켜주고자 새길로 오고 있었고, 멀리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랑 대화하는 것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친구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목욕탕 건물 뒤편에는 가로등도 없고 심지어 CCTV도 없다는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건물 뒤편에 후레쉬가 여러 번 깜빡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 2명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도망치는 걸 보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죠. 그 친구와 같이 있던 친구는 미친 듯이 뛰어 시내 방향으로 먼저 갔다고 합니다.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늦었더라면 아마 잡혔을 것입니다. 뒤에 차량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일을 겪고 난 뒤 저희 3명은 지금까지 새벽 늦게는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데 저희 3명은 죽어도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멍청한 거 아니냐, 왜 신고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찾아낼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제일 무서웠던 건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말.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직접 겪은 실화이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꼭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때는 작년 6월, 점점 날씨가 더워지려고 하는 초여름날, 나는 회사 업무차 지방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그날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일주일간 부산에 머물며 일을 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뒤 미리 예약한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 늦은 밤 택시를 타게 되었다.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피곤한 몸을 반쯤 눕히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에 들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5분에서 10분 정도 잠이 들었을까? 진작 도착했어야 하는 거리인데 택시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어두워서 밖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정신을 차려 두리번거리자 택시 기사가 알사탕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많이 피곤하죠? 이거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거의 다 왔거든요. 갑작스러웠지만 택시 기사의 호의에 마음이 안정됐다. 그러나 평소에 원체 단 음식을 멀리했던 터라 바로 먹지는 않고 가방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던 중 시계를 바라보니 택시를 탄 지 벌써 20분이나 지나 있었다.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정신을 차린 나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죠? 택시 기사는 덤덤한 말투로 거의 다 왔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밖을 아무리 둘러봐도 부산역은 보이지 않았고 흔하디 흔한 건물 간판도 없었다. 나는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빙빙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났고 택시 기사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했다. 아니, 아저씨,
택시 승차 지점에서 부산역까지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20분이 넘게 걸리는 게 말이 돼요? 당장 세워주세요. 똥 밟은 셈 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순간 택시가 급정차했다. 그리고 택시 기사가 차분한 어조로 말을 했다. 손님, 차량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요금은 안 받을 테니까 저기 옆에 있는 택시로 좀 갈아타세요. 이에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되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사실상 택시 환승은 반강제였다. KTX 열차 시간이 다가와 점점 초조해진 나는 시간이 지체돼 불쾌했지만 택시기사의 점잖은 태도에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인근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로 군말 없이 옮겨 탔다. 이때까지 나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차된 택시로 갈아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갈아탄 택시를 탄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택시 기사가 길이 막힌다며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전 택시에서 건네받은 사탕과 유사한 또 다른 사탕을 환승한 택시에서도 받았지만 먹지 않고 손에 쥐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떠돌던 택시 괴담이 떠올랐다. 그 괴담의 내용은 택시 납치 후 장기 매매까지 이어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자 했던 것. 게다가 나는 태권도 사단에 합기도 일단 육상과 수영으로 다져진 만능 체육인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때 내가 처한 실제 상황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나 부산역 가려고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사탕을 줬어. 그러고는 옆 택시로 갈아타래. 갈아탔더니 똑같은 사탕을 또 받았어. 그러더니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돌아간다? 전기 팔리는 건가? 나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작성한 글이었지만 친구들은 이 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친구들 반응 대부분은 장기 탈탈 털려라. 네가 싱싱해 보였나 봐. 그런 내용이었다. 물론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탕 먹지 말고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이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던 중 갑자기 택시 기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택시 기사는 아니? 그러니까 맞아. 단답형의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뭔가 다급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앞서 받은 사탕과 지금 쥐고 있는 사탕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먹으면 잠드는 미끼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의 추측이지만 처음에 탔던 택시 기사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였고 내가 사탕을 먹지 않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의 통화였다. 택시의 수상한 움직임을 의심했고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곰곰이 했다. 그러나 달리고 있는 택시에서 내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차가 서서히 서행할 때 문을 열고자 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내 옆으로는 여러 대의 택시가 따라 붙으면서 택시를 감쌌다. 그리고 기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 와중에도 택시 기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주변을 빙빙 돌기만 했다. 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대로 있다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난 있는 힘껏 소리쳤다. 아저씨, 내려주세요. 택시 기사는 말이 없었다. 다시 한번 나는 언성을 높이며 급히 세워달라고 외쳤지만 택시 기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이성을 잃었고 택시 내부에서 온 힘을 다해 문을 걷어찼다. 저항이 거셌던 탓일까? 택시 기사는 급정거했고 이내 택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택시를 등진 채 앞으로 전력 질주했다. 1분 정도 달렸을까? 따라붙던 택시들은 시야에서 멀어졌고 나는 금세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흥분이 가셨고 가로등 불빛 아래 덩그러니 남게 됐다. 신고할 틈도 없이 택시 괴담을 온몸으로 느낀 채 뒤늦게 부산역에 도착했다. 그 후로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타지 않는다. 만약 그때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일이다. 만약 택시 기사가 준 그 사탕을 먹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으스스한 온기와 더불어 요원이 남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전역을 하고 부동산 분양업을 할 때였습니다. 23인가 아마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부동산 분양업의 특성상 분양이 100% 완료되어 끝나거나 일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팀원들이 판단하면 서울, 경기, 부산 할 것 없이 분양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옮겨 다니던 도중 사건은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나게 되죠. 전에 하던 곳에 분양 일이 잘 되지 않아 모두 어디로 이동할까 망설이다 양주가 뜨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받은 팀장형이 양주로 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팀원들 중 몇몇은 그만두었고 팀장 민수형과 진태형 그리고 지수 누나 3명이 남게 되었죠. 그렇게 형 둘과 누나 1명, 저 포함 4명이서 양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양주에 위치한 롯데리아 맞은편 컨테이너였고 그 옆에 리치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숙소는 영웅장이라는 여관이었습니다. 그전 일터에서 제대로 된 정상과 수입을 받지 못하고 넘어온 장소라 숙소라도 싼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팔다 결국 여기로 온 거죠. 분양의 특성상 아파트나 빌라의 분양일이면 분양하는 건물 공실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방을 따로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아무튼 민수 형이 여관으로 들어가서 한 달 숙박하는 금액을 여관 주인과 조정한 후에 각자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저와 진태형은 202호, 그리고 누나와 민수 형은 201호로 방을 잡았습니다. 짐을 들고서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카운터 앞에 마중 나온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총각이네. 반겨주시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봤는데 일본의 경극 배우처럼 새하얗게 칠한 얼굴, 새빨간 립스틱과 아이라인, 비정상적으로 큰 얼굴과 작은 키.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대충 인사만 드린 기억이 나네요. 계단을 올라오자 바닥에는 온통 카펫이 깔린 옛날식 요관이 눈에 띄었고,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의 불이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배정받은 202호 방은 입구문이 나무로 되어 있고, 문을 열면 신발장, 그리고 왼편에 허름한 화장실, 또다시 나무 문을 열면 방이 있는 구조의 옛날식 여관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방을 쓰게 된 진태형과 짐을 풀고 있었는데, TV 및 장판에 뭔가 갈색 얼룩이 굉장히 크게 지워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방 온도가 너무 뜨거워 그을린 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그을린 자국은 시골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을린 자국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이게 뭐지? 하면서 짐을 풀고 있을 때 옆방에 계시던 민수 형이 저희 방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막내야, 짐 다 풀었냐? 예. 근데 이거 바닥에 이거 뭐예요? 라고 묻는 저희 물음에 사람 피 같은데? 누가 뒤졌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웃어 넘기기는 했지만 왠지 식은땀이 등 뒤로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일을 다 마친 후에 각자 숙소로 흩어져 쉬고 있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밖에서 운동을 하고 복귀하는 게 스케줄이었던 터라 운동을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여니 진태형이 주무시고 계셨고, 저도 화장실로 가서 옷을 빨고 샤워를 했죠. 근데 샤워를 하다가 자꾸 이상한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입김을 내어보니 입김이 났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샤워를 마치고 바닥에 이불을 깐 다음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락말락 그렇게 한 10여 분 흘렀을까요? 멀리서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물이 떨어지나 아니면 젖은 샤워타올에서 물이 떨어지나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소리가 가까워지더군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 표현하긴 애매하지만, 혹시 방바닥이나 책상을 손톱으로 두드리며 리듬 타는 소리 아시나요? 아마도 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깐 이불 바로 옆 장판을 누군가가 손톱 여러 개로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더군요. 소리 지를 겨를도 없이 눈을 뜨고 바로 옆 진태형을 보니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군요. 그리고선 저에게 바로 옆방으로 뛰자고 하셨고, 팬티 바람으로 저희 둘은 옆 숙소로 뛰어갔습니다. 민수 형과 지수 누나가 일어나 앉아 계시더군요. 너네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냐? 민수 형이 물어보셨고, 저희는 방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형은 이상하다 하시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민수 형과 누나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민수 형이 가위에 눌리셨답니다. 눈을 뜨고 발밑에 위치한 TV 위 창문을 바라보셨는데 사람 손목이 창문을 긁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차 손목이 희미해졌고, 민수 형이 안심하던 순간 머리맡에 나무 문에서 손톱으로 나무 문을 긁으며 휘젓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화들짝 깨어났을 때 지수 누나가 먼저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민수 형이 지수 누나에게 안 자고 뭐하냐고 물어봤고, 그때 누나가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잠이 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롯데리아 앞에 위치하는 사무실에 가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넷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가물가물할 만큼 안 보였다고 합니다. 차도 하나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길을 건넜는데 반대편에서 키가 엄청 크고 보라색 페도라를 쓴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저기요? 하고 누나를 불렀답니다. 누나가 대답을 하자 혹시 제 손목들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못 봤다는 누나의 말에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끝에 다 달았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팔이 없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고 그대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니 너무 섬뜩하고 민수 형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길래 흔들어 깨운 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저희가 온 거죠. 다음날 민수 형이 제안으로 저희는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뭔가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보니 피로 보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는 뒤로 나자빠졌고 다시 보니 그냥 물이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이 떨어진 곳을 찾아봤는데 천장은 바싹 다 마른 일반 천장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숙소를 옮기고 희한하게 저희 넷은 돌아가면서 심한 잔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그때 위염과 장염이 갑자기 찾아와서 입원을 했고 각자 다 돌아가면서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은 조선족들이 월숙하는 곳이었더군요. 어쩐지 맞은편 방에서 조선족 말투로 떠들고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영웅장 요관을 치니까 주소는 나오는데 현재는 다른 모텔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하더군요. 그치만 외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본 게 도대체 뭔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인가 11년 전쯤 일이다. 당시에 나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고 지금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전남 완도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여행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항상 주말마다 구미에서 완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과였다. 그때 구미에서 완도로 가는 길, 내가 아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다. 88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나주 해남을 거쳐 남산까지 가면 완도가 나온다.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길이 새로 닦여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나주만 벗어나면 완도까지는 차 2대가 겨우 비껴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멀리 비치는 인가의 불빛만 존재하고 가로등도 없었다. 수도 없이 지나가야 하는 구부정한 고갯길에는 왠지 으스스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길이었다. 구미에서 완도까지 6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다. 토요일 저녁,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아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 일요일 새벽녘에 도착해서 잠깐 눈을 좀 붙인 후에 여자친구를 만나 일요일을 보내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지리산 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졌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어차피 날이 밝아야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여자친구가 사준 오디오 테이프를 들으며 휘파람도 불어가면서 사실 나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를 좋아했다. 13번 국도를 따라서 막 고개를 하나 넘고 있었는데 이 고개만 넘으면 해남이었다. 커브길을 돌아가는 순간 내 차의 라이트 불빛에 20살이 안 되어 보이는 학생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우산도 없이 오는 비를 다 맞아가면서 태연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택시를 잡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길가에 서서 손을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이 산속에 폭우까지 쏟아지는데?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언뜻 본 그 학생의 눈빛이 뇌리에 꽂히고 말았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것도 비까지 쏟아지는 한밤중에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니 지금 생각해도 의아의 따름이다. 아무튼 왠지 찜찜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에휴, 어차피 좀만 가면 해남인데 태워주자. 내키진 않았지만 차를 돌렸다. 나는 그 학생이 해남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 학생은 스스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아저씨, 땅끝말려.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듯한 짧고 가녀린 음성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리고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깥만 보고 있었다. 땅끝마을? 어이가 없네. 이게 택시인 줄 아나? 그리고 아저씨라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 보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달렸다. 완도 가는 길에 땅끝마을도 있으니 어차피 가는 길이고 나도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치레로 쓸데없는 얘기 주고받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무슨 택시도 아니고 말이다. 조수석 창에 비친 그 학생의 표정은 굉장히 슬퍼 보였다. 캄캄한 밤이었고 비까지 내려서 몇 미터 앞도 잘 안 보일 텐데도 창가에 비친 그 학생의 눈동자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뭐 실연이라도 당해 술이라도 한잔 했겠거니. 그런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다. 그 학생도 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옆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계속 달렸다. 남창에 거의 다 달았을 즈음 비는 거의 잦아들었고 대신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다. 마치 구름 속을 달리는 듯한 지독한 안개였다.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학생을 땅끝마을까지 태워줄까? 여기서 내리면 꽤나 걸어가야 할 텐데. 학생, 난 완도로 가야 하는데 어떡할래? 여기서 내릴래? 아니면 집까지 태워다 줄까? 그 학생은 나를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참 복잡한 미소였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걸 통달한 도인 같기도 한, 아무튼 좀 난해한 미소였다. 그때 그 학생의 얼굴을 처음으로 바로 보게 되었는데 제법 준수한 용모였고 무엇보다 창백해 보였다. 뭐 그럴 만도 했다. 아무리 여름이지만 오밤중에 그 폭우 속에 서 있었으니. 나는 걱정이 되어 재차 물어봤다.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어? 집까지 태워다 줄게. 어차피 난 시간 많아. 그러면서 차를 땅끝 마을 쪽으로 돌리려는데 괜찮다면서 여기서 가까우니 내려달라고 했다. 교차로에서 내려주고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괜찮겠냐고. 그 학생은 고개만 까딱거렸다. 학생이 내리고 교차로를 지나오면서 룸미러로 뒤를 봤는데 분명 내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학생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교차로를 건너서 차를 세우고는 내려서 건너편을 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하긴 어둡기도 했고 자욱한 안개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곳도 잘 보이진 않았다. 어두운 한밤중 자욱한 안개 속에 가로등 몇 개만 스멀거리는 외딴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뭐 내리자마자 뛰어갔겠지.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완도 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후에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청했다. 두어 시간 자고 일어나면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를 잤을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 섰겠다.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아까 내려줬던 그 학생이 자동차 창문을 노크하듯이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는 너무 놀라 기절 직전이었다. 화들짝 깨어나서 놀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창문을 내렸다.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비몽사몽간에 더듬거리면서 주절거리니까 그 학생이 씩 웃더니 고마웠다고 말을 했다.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태워줬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보니 여기까지 올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그 말 하려고 다시 온 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학생은 일방적으로 말을 했다. 비 오면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아요. 비? 가지마? 학생은 내 말에 대꾸하지 않고 가버렸다.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려는데 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문을 열려고 용을 쓰다가 잠에 섰겠다. 그건 꿈이었다. 재빨리 문부터 열어봤다. 당연하게 문은 열렸지만 꿈이 너무 생생했다. 꿈에서처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현실인지 한동안 헷갈렸다. 애초에 그 학생을 태운 것부터가 꿈이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그래, 그 학생이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서 그게 내 맘속에 맺혔던가 보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몇 시간 뒤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저녁에 출발을 해야 했다. 헤어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학생을 태웠던 일, 꿈에서 그 학생이 했던 말, 지난밤에 겪었던 일들을 여자친구에게 들려줬다. 마침 낮 동안 화창했던 날씨가 굳어지더니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름 날씨란 정말 변덕스러웠다. 여자친구는 심각한 얼굴이었다. 때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자친구는 한사코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고 했다. 내가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뭐 순천으로 해서 구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쪽으로는 가보지 않았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약속까지 하고 나를 보내주었다. 헤이, 그냥 88 고속도로로 가고 여자친구에게 순천으로 해서 갔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여자친구를 속인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초행 길이지만 순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마산을 지날 때쯤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려왔다. 고령터널 입구에서 유조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유조차는 뒤집어지고 사상자는 수십 명. 교통 통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내가 88 고속도로로 갔다면 지금쯤 나도 그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우연일 거야.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그 학생의 기억도 잊혀져 갈 때쯤 그 학생과 다시 얽힌 것은 2년이 지난 여름 휴가 때였다.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서 땅끝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 사실 친구들에게 여자친구 자랑도 할 겸 소개를 해주기 위한 자리였기도 했다. 땅끝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완도로 가서 바다 낚시도 할 계획이었다. 새벽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항상 한밤중에나 도착한다. 급히 구하느라고 조립식으로 대충 지은 허름한 민박에 간단한 짐들을 풀었다. 그날 밤에 나는 그 학생을 또 만나게 되었다. 물론 그것도 꿈이었다. 생생하긴 했지만 꿈의 그 학생은 화가 난 모습이었는데 여긴 뭐하러 왔냐고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나를 몰아세웠다.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시간이 꽤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을 보니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2시였다. 이번에는 그냥 꿈이었겠거니 하고 넘길 수가 없었다. 부랴부랴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짜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깨웠으니 난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에게 두서없이 꿈을 꿨던 이야기,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면서 예감이 좋지 않으니 빨리 나가자고 닥달했다. 당연히 친구들은 나를 미친놈 보듯이 했고 한밤중에 꿈 얘기를 하면서 나가자니 내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다. 그래도 난 끝까지 고집을 피워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며 마당으로 나왔다. 끌려 나온 친구들은 마당 한켠에 있는 마루에 앉아 잠에 취한 표정으로 나에게 욕을 했다. 바로 그때 우리 옆방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은 순식간에 우리 방으로까지 옮겨 붙었다. 그 일들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다. 조립식 건물이 왜 위험한가를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불은 정말 순식간에 번졌고 자고 있던 팬티바람의 사람들이 황망하게 뛰쳐나왔지만 이미 상당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중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화재 사건으로 우리들의 휴가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난 그 학생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줬다. 그중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고 어차피 휴가 계획은 다 망쳤으니 다들 그러자고 했다.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은 15년쯤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5년쯤 전,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했다.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사고라도 당한 건지 의견이 분분했다. 사건 당시에도
명확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 학생 집이 땅끝 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은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종족이 묘연해졌다고 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고 그 후로 두 번 다시 그 학생을 만날 수도 없었다. 꿈에서도 말이다. 요즘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면 가끔씩 그 학생 생각이 난다.